서기 48년 로마 제국의 심장부. 한 여인이 병사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화려했던 금빛 드레스는 찢겨져 있고 한때 황제의 침실을 드나들던 그 발걸음은 이제 처형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살리나. 로마 제국의 황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여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죽음. 군중들이 그녀를 향해 소리칩니다. 로마의 창녀, 타락한 괴물, 황제를 배신한 반역자. 그들은 그녀가 수십 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믿었고 황궁을 음란한 쾌락의 장소로 만들었다고 확신했으며 마침내 황제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여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름은 음란함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역사는 누가 썼습니까? 그 기록은 누구의 펜에서 나왔습니까? 그녀를 죽인 자들이 쓴 역사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2000년 동안 괴물로 불린 한 여인의 감춰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메살리나는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남성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감춰진 진실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AM153 고전 이야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서기 38년부터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의 한 귀족 저택. 15살 소녀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발레리아 메살리나.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혈통을 보십시오. 어머니 쪽으로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피를 이어받았고 아버지 쪽으로는 로마 최고 귀족 가문 발레리우스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최상류 혈통.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운명이 정해집니다. 결혼. 상대는 48살의 클라우디우스. 당시 로마 황실에서 가장 무시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더듬었고 다리를 절었으며 병약했고 정치적으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카 칼리굴라가 황제였고 클라우디우스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바보인 척하며 숨어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와 15살 소녀의 결혼.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메살리나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마 귀족 사회의 규칙대로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서기 41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됩니다. 그의 잔인함과 광기에 지친 근위대가 마침내 그를 죽인 것입니다. 다음 황제는 누구? 근위대는 궁전 구석에 떨고 있던 클라우디우스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황제요. 클라우디우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바보 취급받던 자신이 황제라니. 하지만 근위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종하기 쉬운 황제였고 클라우디우스는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그렇게 48살의 병약한 남자가 황제가 되었고 18살의 메살리나는 하룻밤 사이에 로마 제국의 황후가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는 똑똑했습니다. 역사학자였고 학자였으며 책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달랐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무시했고 귀족들은 그를 얕잡아 봤으며 궁정의 권력자들은 그를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약하다는 것은 곧 권력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살리나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황제의 아내로서 궁정 내 인사에 조언을 하고 중요한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메살리나는 단순한 장식품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로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사실을. 서기 42년.
메살리나는 아들을 낳습니다. 브리타니쿠스, 클라우디우스의 적자, 미래의 황제 후보. 이제 그녀는 단순한 황후가 아닙니다. 황제의 어머니, 로마 제국 미래의 보증인. 그녀의 정치적 무게가 급격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메살리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궁정의 고위직 인사, 메살리나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원로원 의원의 재산 몰수, 메살리나가 결정했습니다. 정적의 유배, 메살리나의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약한 황제 옆에서 강한 황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런 행동이 로마에서 처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내 리비아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도 그의 어머니가 실질적 권력자였습니다. 황후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그 자체는 로마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살리나만 특별히 문제가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서기 43년부터 47년까지 메살리나의 권력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그녀가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시기 메살리나에 의해 제거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데율리아 리빌라 황제의 조카, 유배 후 처형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의 아내 폼포니아, 기독교 신자 박해, 포피아 사비나 원로원 의원의 아내, 자살 강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메살리나의 정치적 경쟁자이거나 그녀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살리나는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로마 정치가 생존 게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궁정은 피로 물든 권력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즉시 공격받았습니다. 한눈이라도 팔면 배신당했습니다. 메살리나는 살아남기 위해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원로원 귀족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너무 위험하다. 황제보다 황후가 더 무섭다. 언젠가 저 여자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살리나를 건드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던 시간에 메살리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판 덫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기 48년 가을, 로마 사교계에 소문이 돕니다. 황후 메살리나가 가이우스 실리우스와 재혼했다. 믿을 수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황후가 남편인 황제가 살아있는데 공개적으로 재혼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가이우스 실리우스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로 꼽히던 젊은 귀족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메살리나가 실리우스에게 욕정을 느꼈고 그를 유혹했으며 마침내 황제가 출타 중일 때 공개적으로 결혼식까지 올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메살리나는 5년 넘게 로마 궁정 정치를 주무르던 여인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욕정에 눈이 멀어 정치적 자살을 저지른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의심합니다. 이 사건은 쿠데타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궁정의 실권자는 황제의 비서관 나르키소스였습니다. 나르키소스는 해방노예 출신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절대적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살리나와는 지속적으로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르키소스에게 메살리나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메살리나와 실리우스의 관계. 어쩌면 이건 메살리나의 정치적 동맹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리우스는 젊고 인기 있는 귀족으로 군부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메살리나는 아들 브리타니쿠스의 미래를 위해 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이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반역이다. 황후가 황제를 배신했다.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서기 48년 10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오스티아 항구 시찰을 위해 로마를 떠납니다. 황제가 없는 궁전. 그 사이 메살리나와 실리우스는 어떤 의식을 거행합니다. 역사는 이것을 결혼식이라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동맹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맹을 선언한 것. 하지만 나르키소스에게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즉시 황제에게 급보를 보냅니다. 폐하, 큰일입니다. 황후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폐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패닉에 빠집니다. 원래 우유부단하고 겁 많던 성격의 황제는 나르키소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정말인가? 메살리나가 나를 배신했단 말인가? 나르키소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황후와 실리우스가 공개적으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미 로마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황제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칼리굴라가 암살당한 기억, 궁정의 끝없는 음모, 언제든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르키소스가 속삭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폐하가 위험합니다. 메살리나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공범들도 모두. 클라우디우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체포하라. 그날 밤 근위대가 로마 시내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가이우스 실리우스 즉시 체포, 처형 실리우스와 연결된 귀족들 모두 체포, 그리고 메살리나. 그녀는 황궁 정원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덫이었다는 것을, 나르키소스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완벽한 계략을 짰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도망치거나 황제에게 직접 가서 해명하거나. 메살리나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황제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브리타니쿠스와 옥타비아, 그녀의 아이들.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 하지만 근위대가 가로막습니다. 나르키소스의 명령이었습니다. 황후를 황제에게 접근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나르키소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메살리나가 황제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한다면, 만약 그녀가 아이들을 앞세워 자비를 구한다면 클라우디우스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는 본래 온정적인 성격이었고 메살리나를 사랑했으며 아이들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나르키소스는 황후와 황제가 만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메살리나는 절규합니다. 황제 폐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근위대는 그녀를 정원으로 몰아넣고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메살리나는 자신의 어머니 레피다와 함께 정원에 갇힙니다. 그리고 근위대 병사들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정원. 한때 로마 제국의 황후였던 여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레피다가 말합니다. 딸아, 이제 끝이다. 스스로 명예롭게 가거라. 로마 귀족 여성에게 자살은 명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메살리나는 단도를 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립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는 자결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8살의 여인. 5년 전까지만 해도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황제의 아내였으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미래를 꿈꾸던 사람. 그런 여인이 갑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 떨리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근위대 병사들이 정원으로 들어옵니다. 메살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자신의 목에 댑니다. 하지만 끝까지 찌르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근위대 호민관이 칼을 빼들고 메살리나를 찌릅니다. 한 번, 두 번, 로마의 황후였던 여인이 정원 바닥에 쓰러집니다. 피가 흐릅니다. 화려했던 드레스가 붉게 물듭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깁니다. 서기 48년 10월, 발레리아 메살리나, 로마 제국의 황후, 28살의 나이로 사망. 재판도 없었습니다. 변호도 없었습니다. 황제를 만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조용히 치워졌습니다. 메살리나가 죽은 직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폐하, 황후는? 클라우디우스가 대답합니다. 황후? 아, 그래. 황후가 왜 오지 않는가? 그는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메살리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제는 깨어나서 메살리나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난처해했습니다. 폐하, 황후께서는 어제 처형되셨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궁정은 빠르게 메살리나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조각상들이 철거되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들이 지워지며 그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수정됩니다. 기억의 저주, 로마에서 반역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형벌,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는 것, 메살리나는 역사에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죽인 사람들은 그녀를 악마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살리나가 죽은 후 역사가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카시우스 디오. 이들은 모두 메살리나 사후 수십 년이 지나 그녀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고한 자료는 나르키소스를 비롯한 메살리나를 제거한 자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승자의 기록. 그래서 메살리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음란한 여자. 수에토니우스는 기록합니다. 메살리나는 밤마다 궁전을 빠져나가 매춘굴로 향했고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창녀와 누가 더 많은 남자를 상대할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 타키투스는 기록합니다. 그녀는 귀족 남자들을 궁전으로 불러들여 욕망을 채웠고 거부하는 자는 죽였다. 카시우스 디오는 기록합니다. 그녀의 욕정은 끝이 없었고 로마 제국 전체가 그녀의 놀이터였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가 있습니까? 메살리나가 정말 매춘부와 내기를 했다는 동시대 기록이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녀가 죽은 후 승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들은 메살리나를 이렇게 묘사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권력을 가진 여자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녀를 음탕한 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명예는 곧 정치적 생명이었습니다. 남자가 잔인한 것은 강력한 지도자로 기록되지만 여자가 자유로운 것은 타락한 창녀로 기록됩니다. 메살리나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 얼마나 많은 개혁을 시도했든, 얼마나 복잡한 권력 게임을 벌였든 그 모든 것은 지워집니다. 대신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로마의 창녀 황후.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역사학자들이 메살리나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첫째, 메살리나 시대에 실제로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대부분 정치적 경쟁자들입니다. 황제의 친척, 원로원 유력 의원, 경쟁 귀족 가문, 음란함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둘째, 메살리나가 실제로 행사한 권력을 분석하면 매우 정교한 정치적 전략이 보입니다. 그녀는 원로원 내 파벌을 조종했고 군부와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며 아들의 미래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눈먼 여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계산된 정치가의 행동입니다. 셋째, 메살리나와 실리우스의 결혼 사건을 재검토하면
여러 의문점이 드러납니다. 왜 공개적으로? 왜 황제가 출타 중에? 왜 그렇게 많은 증인 앞에서? 만약 정말 반역을 계획했다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누군가가 메살리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메살리나가 죽은 직후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르키소스였습니다. 그는 메살리나 제거 후 궁정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고 곧 새로운 황후 아그리피나를 옹립하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다섯째, 메살리나의 죽음 이후 로마 궁정의 변화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메살리나를 제거한 나르키소스는 불과 6년 후 새로운 황후 아그리피나에 의해 똑같은 방식으로 제거됩니다. 권력 게임은 계속되었고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메살리나만 특별히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궁정 전체가 권력 투쟁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메살리나는 정치적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거한 자들은 그녀를 악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메살리나는 타락한 괴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메살리나를 죽인 사람들, 메살리나의 권력을 빼앗은 사람들, 메살리나가 사라져서 이득을 본 사람들.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그리고 패배한 여자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메살리나는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자였기에 음란함으로 공격받을 수 있었고, 그녀는 강했기에 위험한 존재로 제거되어야 했으며, 그녀는 죽었기에 악마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 반박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메살리나는 완전히 결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도 로마 권력 게임의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녀는 정적을 제거했고 권력을 휘둘렀으며 때로는 잔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모든 권력자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정적을 처형했습니다. 나르키소스도 경쟁자를 제거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도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직 메살리나만 역사상 가장 타락한 여인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마녀 아그리피나, 독살자 율리아, 황제의 수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여성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정치적 능력은 지워지고 성적 스캔들이 강조되며 타락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여성이 권력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역사적 장치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메살리나가 남자였다면 같은 행동을 했어도 강력한 정치가 능력 있는 지도자, 황제를 보필한 충신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메살리나가 쿠데타에서 살아남았다면 그녀의 아들 브리타니쿠스가 황제가 되고 그녀가 섭정이 되었다면 역사는 그녀를 위대한 황태후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메살리나에게 변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황제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나르키소스의 음모를 폭로할 수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없이, 변호도 없이, 황제를 만날 기회도 없이 그저 정원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괴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메살리나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녀를 제거한 나르키소스는 새로운 황후 아그리피나에게 제거되고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아들 네로에게 배신당하며 네로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로마 궁정의 권력 게임에서 누구도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메살리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원했고 권력을 사용했으며 때로는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역사상 가장 타락한 여인으로 만들 이유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 남자의 야망은 위대함이 되지만 여자의 야망은 오만함이 됩니다. 남자의 권력 행사는 리더십이 되지만 여자의 권력 행사는 참견이 됩니다. 남자의 복수는 정의가 되지만 여자의 복수는 히스테리가 됩니다. 메살리나는 이 이중 잣대의 희생자였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녀를 괴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메살리나는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가 만든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누가 썼는가?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침묵당한 목소리는 없는가? 메살리나의 목소리는 2000년 동안 침묵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녀가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도 권력 게임의 참여자였고 그 게임의 규칙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게임을 하던 남자들은 정치가로 기억되는데 왜 그녀만 창녀로 기록되어야 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쓰여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며 침묵당했던 목소리들이 다시 들릴 때 우리는 과거를 다시 봐야 합니다. 메살리나, 로마가 만든 괴물인가, 로마의 희생양인가?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침묵당한 목소리들, 승자의 기록, 뒤에 감춰진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이 여정이 의미 있으셨다면 AM153 고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